중국은 지금 지방채가 100조 위안이에요. 중국 네. GDP가 120조거든요. 지방채만 다가 경쟁에서 별로 성능의 차이 없는데 엄청 싸. 그냥 쓰겠죠. 삼성전자한테 질문하는 거죠. 앞으로 뭘로 먹고 살 겁니까? 네, 오늘 모신 분은 더 플로우 저자시죠?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중국이 아주 역동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이와 베이징 이런 일선 도시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현재 3%에서 1%까지 낮추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나 봐요. 이게 부동산 대책, 효과 있는 대책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정 정책, 우리가 보통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 도화 정책, 하나는 재정 정책이잖아요. 네. 재정 정책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세율이죠. 그리고 도화 정책은 금리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이 두 가지 정책을 다 취하고 있어요. 통화 정책으로 금리와 지준율을 계속 잘 아시다시피 계속 인하해왔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재정책은 지금 이 세율까지 지금 내려서 굉장히, 왜냐면 이게 일선 도시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31개 성지인데 70개 주요 도시 가격 가지고 부동산 가격 지수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이 계속 안 좋다 이러는데 어떤 그 사람들한테 되겠네, 어떤 선도적인 지표를 주는 게 일선 도시 가격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선 도시라면 중국은 대표적인 게 상하이하고 북경 이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상하이하고 북경보다 되게 가장 그 지표 성격이 강해서 지금, 근데 이 두 도시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 시정부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그리고 또 중국은 이게 그 지역별로 뭐 성장, 당서기가 중앙에 잘 보이는 방법 중 하나가, 나라가 어려울 때 지금 중국 경제가 가장 오래 항상 부동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야, 우리 두 도시는 봐봐, 우리는 이렇게 부동산이 잘 가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또 정치 성과 면에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8일 끝났죠. 전인대 상무위원회 네. 회의. 여기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을 시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현재 그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네. 효과가 없다라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효과 있었으면 정책을 취하지 않겠죠. 뭐 알아서 부동산 시장이잖아. 알아서 시장에서 알아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2021년 하반기, 그러니까 11월 12일부터 정책을 계속 내오기 시작해서 지금 21, 22, 23, 지금 24도 다 가고 있잖아요. 네. 3년 내에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옛날 생각해서 옛날에 조금만 이렇게 정책을 완화하면 부동산이 팍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각하고 2021년 11월 12일 때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약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말 안 듣네. 그리고 2021년에 또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상해 봉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코로나 타격이 너무 컸고, 그래서 23년 1월에 본격 다 풀었죠. 작년 1월에. 그래서 그럼 이제 드디어 살아나겠네. 부동산 살아날 수가 있겠네. 이제 이런데 계속 안 살아나니까 작년부터 사람 놓고 말하면 마취약을 조금 놓다가 지금 뭐 엄청 많은 양을 투입해서 계속 쏘고 있죠. 사람을 주사 놓고 있는데 잘 안 먹히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중국 경제의 가장 근간, 네. 살리려면 부동산이 살아야 된다가 네.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시간적으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전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점쟁이처럼 결론만 주면 그 사람들 듣고 그렇구나 이러고,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하는 게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겠네 이런 생각하려면 논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말하는 부동산과 뜻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디플레이션 갈 때 우리가 경제학이나 이런 재무로 이런 데서 일본도 그랬고 대차대조표 축소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하고 민간이 다 부채를 줄이는 작업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뚱뚱했던 왜 축소하잖아요. 민간 기업도 투자를 크게 안 하고 부채를 줄이는 작업하는데, 근데 중국은 대차대조표 축소가 지금 계속 몇 년째 일어나고 있는데 이 뜻이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다른 나라의 기업하고 민간이 대차대조 줄인다 이 뜻보다도 더 큰 뜻이 지방 정부의 대차대조 축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나오는 정책들이 의미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네. 근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중앙정부가 있고 31개 지방정부가 있어요. 네. 그러면 31개 지방정부가 이게 우리가 중국말로 시권이라고 하는데 재정권, 그러니까 이 재정 권리가 어떻게 되냐면 50대 5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각 지방의 경제는 지방이 해요. 네. 그러면 중국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유 경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방 경제가 실질은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여요. 네. 그래서 31개 지방성시가 막 서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막 외자 유치할 때도 있잖아요. 외자 유치할 때도 31개 성시에서 서로 우대 정책을 내놔요. 우리 성오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은 지방정부라는 이 형태를 떼는데 실질은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공무원들 만나면 시장 만나도 당서기 만나도 그다음에 유치국의 국장 만나도 딱 CEO 같아요. 대화하는 게. 이게 뭐 공무원 같은 게 아니고 CEO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지방 정부의 이 경제 발전을 이 사람들이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경제 발전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주로 세 가지에서 와요. 그 세 가지에서 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중국은 이렇게 지방분권과 중앙 집중권 두 가지가 있는데 막 경제 생활에서 온 그 지방의 세금이 50%가 중앙으로 가요. 네. 지방에서 돈 버는데 50% 중앙에 먼저 갖다 줘요. 그럼 중앙에서 그 돈 다 받은 다음에 31개 성시 딱 보고 쟤네는 어렵네 이러고 쟤네는 한테 많이 주고 교부 이전이라 하거든요. 그럼 지방정부 입장에서 첫 번째가 교부 이전 수입이 있어요. 들어오는 네. 돈이. 두 번째는 지금 뭐가 있냐면 양도세, 토지 양도세가 지방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지를 막약할 때마다 발생 양도세가 지방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불가능했는데 2008년 이후 특히 2012년 이후로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어요. 네. 그래서 지방정부한테 지방채 발행을 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 2025년 강서성에서 내년의 경제를 어떻게 한다. 이러면 지금쯤 앉아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를 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이 세 가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교부 이전, 그리고 토지 양도세, 그리고 지방채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게요. 지방채 발행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담보를 받아서 발행해요. 그래야 상업은행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담보받는 게 대부분 자산이에요. 근데 그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수입 중에서 첫 번째 중앙에서 내려온 돈 빼고는 두 개 다 뭐하고 관련되냐면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어요. 네. 그냥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계속 가격이 일단 양도세가 적고 거래가 안 되니까 양도세가 없을 거고 또 이게 새로운 거 안 지니까 담보받을 자산과 지방채 발행도 어렵고 그리고 또 지방채 발행은 정부에서 한도를 줘요. 1년에 얼마. 작년에 한 1.4조 원 위안, 1.4조 위안, 올해는 한 2.5조 위안까지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막 키울 수는 없어요. 네. 그냥 주로 양도세가 내 들어오는 돈인데 지금 교부 이전 같은 경우는 저 티벳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받지 연해지역, 중국 경제 한 80을 책임지는 이 동부 연해지역은 거의 중앙에서 온 돈이 없어요. 오히려 얘네 번 돈을 저쪽으로 보내니까 그러면 좀 중국 경제를 막 엔진 돌려야 되는 이 동부 연해 지역이 교부 이전을 빼면 뭐가 남았어요? 지방채 발행하고 지금 토지 양도세가 남았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양도세가 없을 거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도 마음대로 못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경제를 발동기를 돌려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중앙정부가 이게 한 개 성신 문제 아니고 31개 성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TV에서 그냥 교부 이전으로 먹고 살아요. 나머지는 0.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선수가 31명이 뛰던 경제가 네. 그게 2008년 이전까지예요. 정확하게. 금융위기 이전까지. 31명이 뛰다가 지금은
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치.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돌아 안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군요. 그러면 시진핑이 앉아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 중국 경제 돌리려면 얘네 31명을 뛰게 해야 되는데 결국 얘들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올까? 그러면 부동산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계속 부동산 경제 살렸는데 생각할 때 옛날에 팍팍 살아났어요. 정책만 금리 인하 팍 살아나고 뭐 어째 팍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시장 원리로 지금 안 돌아가.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3년 동안 안 돌아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올해 양회부터 돌아가는 주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안 먹히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그냥 재정 정책을 더 확대하자. 네. 그게 뭐냐면 세금 종목을 만들자. 그게 특히 소비세 있잖아요. 소비세 원래 중앙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이걸 지방세로 하자. 네. 근데 시진핑 지도부가 그때 이거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소비세를 지방으로 해버리면 소비세가 사람들 소비할 때만 나오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방에다 다 줘버리면 중앙이 또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지방이 또 중앙 말을 안 들어 오히려 지방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지방에 하는 중앙 정부가 하는 전략산업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게 군사 경비 뭐 이런 경비 지출이 돈이 없으면 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게 너무 지방한테 힘을 주는 게 특히 시진핑 지도부에서는 거기에 중앙에 대해 힘이 있어야지. 예, 중앙당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중앙이 더 세야 된다는 게 딱 있는데 소비세를 그래서 근데 이거 안 하면 지금 답이 없어요. 예, 지금 이런 문제다. 그러나 아직 소비세 풀지는 못하고 그 카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예, 지금 과감하게 저는 그러니까 중국 이게 정치 개혁이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문제는 경제로 풀면 경제로 못 풀어요. 제 정치 결론은. 개혁이 이제는 있어야만. 정치 개혁이라는 거죠. 결국 지방 분권과 중앙 집권 간의 트레이드오프 이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뭐 시진핑 혹은 그 중앙 당 지도부의 권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까지 지방에다 그 소비세를 넘겨줄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이군요. 네. 근데 그 소비세가 넘어가면 네. 그 돈 가지고 지방 정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풀면 했다고 칩시다. 그냥 어떤 일이나 우리가 한번 논리를 풀어보면 소비세, 그냥 지방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중국 지방 정부 가면 공무원들이 힘이 딱 이렇게 세요.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기업이나 민중이 돈이 없으니까 말 잘 듣지. 근데 원래 지방 정부 돈일 때 어깨 힘을 딱 줬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세 딱 주면 힘이 더 강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딱 생각하겠지. 야, 이 소비세 이제 우리 거라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소비시켜야 되겠네. 이러면 소비 촉진 정책 엄청 많이 할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인구가 많이 들어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가 많은 성이 유리한 거지. 예를 들면 중경이나 이런데 그러면 내가 지방 관료면 당선이 이런 무슨 정책 하겠어요? 야. 원래 농촌이 현시 뭐 여기 이런 게 있잖아요. 한국말로 이런 걸 다 도시로 유입시켜라. 옛날에 마음대로 모으게 했거든요. 그 호구를 우리 호구라고 해요. 그 호적을 다 도시로 해라. 그러면 인구가 머릿수가 많으면 소비세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이 나 전국에 사람 이동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성에서 만약에 자연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많이 중국은 성별로 국민연금 달라요. 그냥 국민연금도 많이 주고 병원도 많고 학교도 좋고 인구를 끌어들이기 예, 위해서.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갈 거고 그렇죠. 저 TBS나 앞으로 발전 근데 점점 빈곤해지겠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저기는 점점 빈곤해질 거고 큰 애들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K자형 경제가 나오겠죠. 가는 애들은 만약 이 정책 딱 실행하면 북경이나 상해 이런 데는 선전 이런 데는 팍 세계적인 도시가 그렇지. 될 거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한 5, 6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도시. 나머지 26개는 급격하게 하락하면 빈부격차가 더 커지겠죠. 우리 소위 일본에서 지방 도시의 소멸 막 이런 그렇죠. 식의 그런 어떤 일이 형사들이 지금 한국도 일어나죠. 지금. 근데 그 가능성은 있어요? 시진핑이 그걸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의 경제가 경착륙이냐 아니냐 위기냐 아니냐나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경제의 주체가 정부, 기업, 민간이잖아요. 네. 그럼 이 3대 경제 주체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없을 때 그 나라는 무너지거든요. 한국이 외환위기 때 이 3대 주체가 다 그러니까 부채를 뭐 일으키는 거죠. 그렇지. 더 이상 신용이 없다는 신용이 얘기니까. 없다는 거죠. 그럼 중국은 지금 지방채가 100조 위안이에요. 중국 네. GDP가 120조거든요. 지방채만 보이는 것만 100조. 거기다 그림자 금융 뭐 포함하면 하면은 뭐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100조
지방채 100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요새는 중국 민간이 원래 중국의 장점 가계가 부채가 적었는데 이 몇 년에 코로나 위기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지금 63%예요. 네. 국제 경기에서는 60%예요. 그러면 60% 넘었기 때문에 어떤 민간도 이렇게 부채를 안 일으켜요. 부채 일으킬 대출 받을 여력이 없어요. 집도 안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냐면 기업도 지금 안 한다면 그렇죠. 기업 부채율이 거의 200%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중국 경제 그나마 사람들이 자꾸 질문해 망한다 하면 안 망하고 잘 가는데 중국 워낙 크니까 잘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점을 말하는 논리를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 왜 아직도 별로 뭐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중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4년에 계속 중앙정부가 레버리지를 높여온 거예요. 네. 그럼 중앙정부가 레버리지를 높이는 방향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돈을 써야 어쨌든 경제가 돌아가니까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국방이에요. 국방 예산. 국방 예산이 매년마다 쌓이잖아요. 근데 이 돈이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쌓여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돈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각 국가의 경제 발전 역사를 세계 경제 역사를 연구하면 경제가 이렇게 위기 올 때부터 전쟁이 나거든요. 전쟁은 또 파괴하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극단적인 방법이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무기 생산부터 시작해서 막 공급 이런 게 하면서 또 막 경제가 전쟁 수요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소비세 도입이에요. 그러니까 세제 개혁을 하는 거죠. 빈부격차를 줄이고 결국은 진짜 가게들한테 직접 돈을 이렇게 주던지 미국처럼 네. 막 한 달에 200~300만 주던지 이렇게 해서 소비 확대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의 빈부격차는 20대 80이에요. 무슨 말하면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80을 갖고 있고 네. 대중의 80이 전체의 20% 갖고 있어요. 무슨 말하면 중국의 그 인구가 14억이 많지만 이 사람 다 동원해도 소비가 20%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부산은 80% 끌어안고 있는데 소비할 거 다 했어. 쓸데없어. 그래서 그 14억을 다 동원해봤자 20%밖에 동원 못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동원해야 되고 그렇죠. 소비세를 빨리 도입해서 지방정부가 돈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CGP 표현대로 하면 신질 생산력. 이건 공급측 개혁이거든요. 네. 앞에 거는 수요측 개혁. 이게 공급측 마지막 거는 세 번째 중앙정부가 돈 쓸 수 있는 게 공급측 개혁인데 그게 신질 생산력. 우리말로 하면 첨단 산업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반도체니 배터리니 전기 자동차 지금 중국이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신산양이라고 해서 태양광, 네. 배터리, 전기 자동차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70%가 중국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30% 수출하는데 한국 자동차처럼 일본 자동차처럼 전 세계 다 나간다 생각해봐요. 지금 전기 자동차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가지만 이게 2배 만약에 전 세계에서 중국을 안 막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갈 그러면 거기서 벌어는 돈이 한 2조 위안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그 돈이 딱 일본처럼 해외 펀드 유입되고 오면 소비를 그걸 다 복지로 하면은 소비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해민 정부가 하는 게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제일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죠. 세 번째. 네, 공급측 개혁.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각 자국의 어떤 밸류체인들이 산업들이 예. 망가지니까 예. 자꾸 지금 이제 관세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막으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나오게 맞아요. 되면 60%까지 나오고. 무역 보호조에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만만치 않네. 쉽지 않죠. 그래서 중국이 갈 길은 내수 확대밖에 없는데 내수 확대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전체 자산이 20%를 갖고 있는 80%의 대중의 소득을 네. 어떻게 올려주냐. 그러면 이게 복지를 확산하든지 지방 정부한테 돈을 다시 재정 권력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거 하나 다 시진핑 지도부가 꺼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둘다 꺼려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도시 중심에 예. 그 몇 개 성이 그렇게 예. 살아난다고 했을 때 예. 또 이게 체제 불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 뉴스 보니까 무슨 뭐죠? 어떤 유튜브라든가 이런저런 SNS를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여행짐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막 해산하느라 왜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불안하니까. 그렇죠. 근데 도시로 전부 몰려들게 되면 네. 그런 부작용과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시진핑 지도부가 확실하게 하는 거는 아까 세 번째 방향 공급측 개혁에서 신질 생산력, 그러니까 공급 개혁하는 거고 첨단 기술 산업 업그레이드고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그때 리커창 총리가 2019년 양회에서 말하듯이
6억 명이 월 소득이 한국 돈으로 20만 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소득을 어떻게 높여야 되냐 이 문제예요. 결론은. 그러면 지금 공산당 지도부가 내놓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까지 농촌은 한국과 비슷해요. 농촌은 무조건 보조금으로 돌아갔어요. 네. 한국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자주가 아니라 보조금으로 돌아가고 그치. 이 도시는 완전 개방해서 시장 원리로 돌아갔는데 이제 근데 중국의 역사 보면 항상 중국 역사가 어려워서 위기 올 때마다 농촌이 그 나라 농민들이 그 나라 중국을 구한 역사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번에도 광범위한 농촌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결론 내려서 지금 뭐 하냐면 농촌을 갖다 이제 시장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돈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알아서 먹고 자체적으로. 살아. 네. 그래서 농촌 기금을 만들어서 각 지방별로 기금 만드는 거예요. 각 지방 그 농촌별로 촌정부별로. 그래서 내내 거 내내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내 말에 아까 31개 지방성치면 그 지방에서 주로 도시 중심의 지방에서 막 경쟁하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중국 경제가 두 살을 성장했는데 이제는 또 한번 기대하는 거지. 그게 무슨 농촌을 다 자급자족으로 만들어서 알아서 먹고 살 못하면 굶어 죽어 이러면 그 농촌의 지도부가 또 완전 자본주의와 더 자본주의로 또 경쟁하겠죠. 수천만 개 농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그 세 가지 방법 예. 다 선택하기가 예. 가장 세 번째가 선택하기 좋은 방법이지만 세 개가 좀 막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꼭 성공한다 보장은 없죠. 그랬을 때 이제 예. 두 번째 방법을 고민할 그렇죠. 것이 첫 번째는 안 하겠죠. 설마 대만 친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렇지 알 수 없지만 예, 예. 어쨌건 두 번째 이 소비세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개혁 앞으로 정책을 예, 분배의 문제죠. 두 번째는 분배의 문제인데. 중앙 정부의 예. 수익의 분배, 예, 지방 정부와의 그러니까 중앙이 조금 이렇게 자기 목을 잘라야 되는, 조금 내놔야 되는 거지. 근데 말하기 쉽지 어렵죠 사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부동산과 관련해서 예.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제가 계산을 하나 해줄게요. 지금 짓고 있거나 지금 그러니까 마무리 다 안 된 거, 그거 다 마무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그 계산하면 면적이 93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평당 그러니까 만 위안이라고 하면은 93억 평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93억 평인데 중국 보통 평수가 한 93제곱미터가 제일 많아요. 93제곱, 한국 평균은 한 30평짜리거든요. 네. 그러면 한 1억 명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새로운 수요가 예, 지금 만들어진 것만 해도 근데 만약에 평당 가격이 2만 위안이면 5천만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중국의 대부분 도시의 평당 가격이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예요. 그 말은 적어도 5천만에서 1억 명 사이에 사람들이 집을 새로 사줘야 지금 거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데이터를 보면 1년에 아까 93조 평방미터니까 1년에 한 9만 소 앞으로 10년을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한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사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건데 일단 재고떨이가 네, 재고떨이가 된다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 딱 보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지금보다 지금 한 거의 한 40~50% 떨어졌어요 이미 고점 대비. 근데 지금 여기서 저는 앞으로 한 20%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보다 더. 왜냐면 이게 중국이 2019년 데이터로 부동산 시가 총액이 60조 달러였어요. 그 당시에 중국 GDP가 한 15조 달러인데 중국 부동산 시가총액이 60조 달러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시가총액이 한 25조 되는데 미국의 부동산 시가총액 35조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60조 달러라는 게 결국 그냥 그 은행 장부상 올라가는 물건 값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50% 지금 30조잖아요. 30조 내려왔다는 거고 여기서 20% 더 내려가야 되니까 한 25조까지 떨어져야 돼요. 야, 그렇다면 참 중국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증시도 떨어지고 기대감들이 사라지면서 이 경기 부양책이 과연 먹힐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 이게 현실에 근거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희가 저보다도 굳이 전문가 말 안 해도 중국 사람을 더 잘 알아요. 왜냐면 자기네 생활이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똑같이 했는데 옛날에 소득이 예를 들면 1년에 한 1억 번다면 지금 똑같이 했는데 한 5천밖에 안 들어오고 이 경우잖아요. 그래 모든 게 다 줄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네. 그게 특히 그 중국 가면 특히 북경 가면 그 여기 여의도처럼 사무실이 많잖아요. 네네. 거의 다 공실이죠. 그래요. 옛날 한국도 그렇잖아요. 여기 영화나 빌리 점심시간이면 내려 못 가잖아요. 그렇죠.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중국도 똑같거든요. 이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 없다잖아요. 다 그 비어 정도로. 있어가지고 예, 그냥 엘리베이터 타기가 되게 편하다잖아요. 아니 근데 중국도 그 상당한 GDP의 상당 부분이 이 건설 경기라고 좀 알고 있는데 네. 건설 산업.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고 가지고도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냐? 그렇다면 헝다 사태가 있었고 예. 뭐 있었잖아요. 예. 증주그룹도 있었고 예. 이런 어떤 일들 건설사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 그림자 금융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증주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걸까 도대체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그림자 금융까지 합하면 도대체 얼마냐 이 데이터를 우리 같은 사람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아냐 저도 모르겠어요. 아는지 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도대체 누가 정확하게 아냐 아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워낙 31개 정부가 서로 경쟁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도대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말하는 그림자 금융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지방금융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네. 정부가 회사가 아니니까 회사를 만든 게 지방금융공사잖아요. 지방도시건설공사잖아요. 그 도시건설공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일으킨 것들은 예산 안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부채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은 빠져요. 지방정부 채무를 계산할 때 이거는 빠지거든요. 왜냐면 네. 이거는 회사 행위인데 회사라고 보니까. 도시건설공사가 일으킨 부채가 있고 공기업 소위. 그다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정부 영역을 수수했어요. 민간 기업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부 조달 기업들이 이렇게 수수해서 하잖아요. 그 돈을 다 못 준 거예요. 못 준 지 몇 년 됐어요. 한 7, 8년 돼요. 그게 무슨 일이 있냐면 이 기업 입장에서 정부 프로젝트를 했는데 예를 들면 정부 집을 재줬어. 예를 들면 그럼 거기에 들어갈 시멘트부터 뭐 철근제 모든 게 다 또 다른 데 사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결제를 안 해주면 이 사람 결제 못 해주고 이 사람 결제 못 주고 그러니까 중국은 소비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 중국의 대차대조 축소라는 게 지방정부 축소 행위를 말하는 건데 아까 말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아까 지방 재정 수입 문제도 있지만 이제 말하는 이렇게 조달 기업들이 돈을 안 주면서 거기에서 어느 그 연쇄 공급망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원래 얘네는 원래 되게 건실했는데 그렇죠. 얘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을 안 줘도 괜찮은데 막 몇 년을 못 주니까 건재한 기업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 두 섹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할 때도 여기서 제3자 담보를 줬어요. 네. 거기 뭐 회사라든지 뭐 누군가가 관련된 회사가 또 그 대부분 국유기업이고 왜냐면 국유기업의 담보만 먹히는 거예요. 국유기업 대부분 담보 그런 음성적인 담보 그건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림자 금융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결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정부가 4+6+2 이렇게 돈을 푸는 정 12조 풀어요 지금. 네. 그래서 앞에 4조와 6조는 결과론적으로 지방정부 채무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조는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 채무가 계속 눈덩이에서 커지니까 이자를 갚다 보니까 경제 발전에 돈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지방채의 한도를 높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 발행할 때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높은 금리 그 대출을 상환시키니까 그 정말로 이 신자 환주자이거든요. 신구 황구, 신체 황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예 돈을 직접 주는 거예요. 네. 특정 자금이라 해가 줘가지고 야 이걸로 네가 그 문제 해결해. 딱 그 문제 해결해. 이렇게 그게 지금 다 합해서 한 12조 지금 이번에 정책 나온 게 12조 지금 풉니다. 아니 그래서 이번에 근데 12조 뭐 문제 어디 뭐 애들 뭐 코 푸는 데만 쓰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전체 어림도 없죠. 지방정부 부채는 물론이고 그림자 금융을 뺀 지방정부 부채만 가지고도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작죠. 근데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번에 실망한 게 어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 게 아니라 지방정부 부채 해결책이 나와버리니까 맞아요. 여기에서 좀 실망한.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처럼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2015년부터 했어요. 책도 그때 썼고論文도 발표했는데 사실 중국 경제는 정확하게 2013년부터 안 좋았어요. 이게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계속. 그리고 문제가 바로바로 그때 만약에 해결해서 문제가 작아지는데 10년 동안 계속 해결 안 하다 보니까 문제만 키운 거죠. 이게 지금 어제는 그러니까 우리 모퉁이에 온 거죠. 10년 동안 고전이 빨리 해결하고 갔으면 좀 부담이 덜한데 계속 문제만 키우다 보니까 이런 모퉁이에 오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정 결 때는 해요. 중앙정부가 사정 결 때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커져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 이 중국 정부가 지금 내놓은 이 대책 가지고도 지방정부 부채 해결은 쉽지 않다. 이것이 또 쉽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또 생길 수 있는 파장도 크겠네요. 그래서 내 보기엔 중앙정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네 이렇게 마중물 돈을 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가 이 정도 돈 풀면 중국에 돈 있는 사람 많고 돈 있는 기업이 많아요. 돈을 꽉 안고 있어서 그렇지. 중국이 지금 민간 저축액이 한 145조 되거든요. 네. 그리고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것들이 또 한 160조 돼요. 합하면 한 300조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앙정부 원하는 거 우리가 이 정도 마중물 돈 풀면 이런 걸 큰 문제로 이런 리스크를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시장에서 알아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럼 시장 주체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했던 얘기 같은데 이 경제는 심리인데 이 기대 사람들의 심리. 이 기대 심리를 이해를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계획 경제 그냥 지시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나쁘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사람도 잘한다 해도 더 잘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제도 좋다 해야 좋게 가지. 전문가 자꾸 나와서 나쁘다 하면 더 나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 근호점면을 많이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하는 근호점면이 있잖아요. 요즘은 세계 자동차 수출국 1위 됐고 배터리 세계 1위고 전 세계 석고 좋은 면으로 보면 드론 세계 1위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게 태양광 절대적 1위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근데 아까 그 헝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사실 중국 GDP의 상당 부분을 건설 경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25에서 30%. 근데 이렇게 이미 재고떨이도 못하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가 살아날 리 없을 거고 그렇다면 GDP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IMF에서는 올해 4.8로 중국 목표가 5%였잖아요. 올해 내년에는 4.5로 보잖아요. 저는 그것도 잘 봤다고 생각해요. 그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냐? 참. 하여튼 뭐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이 어려우면 또 우리도 같이 어렵고 미국이 잘 나가도 중국과 한국만 어렵고. 맞아요. 이게 보니까 또 서로 얽혀 있는 중간재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공급망에 엮여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헝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 부동산은 워낙 옛날부터 제가 뭐 다 끝난 기업이란 말했는데 최근에 그것도 이제 안 되게 생겼어요. 그 헝다가 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주식 담보로 주식 동결이 발생했어요. 3천만 달러. 정부에서 저 수조 항주 옆에 소주 개발공사 그래서 그 2027까지 자산 동결 해버렸더라고요. 주식을 3천억. 그러니까 지금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계속 이자를. 헝다가? 헝다가 그 옛날에 부동산 섹터만 나빴는데 지금 자동차고 뭐고 지금 다 어서는 거의 다 어서 목숨이 끝날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근데 헝다가 지금도 부동산 1위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왕커 그 국유기업이에요. 왕커. 국유기업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유기업들은 그래도 어쨌든 지방정부에서 자금 결제를 해주고 하면서 돌아는 가는데. 그렇죠. 아까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돈들을 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급한 거 먼저 푸는 거죠. 급한 거 사회 안정이 우선이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예.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그 중앙정부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아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써야 된다. 근데 지금 공급처 계획을 쓰고 있는데 앞에 두 개 중에 전쟁은 내 보기에는 하기 힘들고 그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건데 두 번째가 그래도 가능성이 큰 건데 봐야죠. 어느 정도 결론 뭐냐면 중국 경제는 중앙정부가 자기 이익을 상당 부분 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예. 사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 기업 부채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 200%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GDP에. 예. 근데 이쪽은 오히려 지금 조용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중국 경제를 볼 때 대차 대표 축소가 일반 시장 경제 국가들은 기업하고 민간에서 일어나요. 근데 중국은 지방 정부하고 기업이 같은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하고 지방 정부가 같이 한 거예요. 같이. 이게 같이. 그러니까 순서가 지방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기업한테 주는 이런 형태였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 부채 높은 것도 결국 지방 기업의 부채 높은 것도 지방 정부 부채하고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지방 정부예요. 기업이 독립적인 기업이라기보다도 지방 정부 산하 기업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민간 기업이든 국유기업이든 지방 정부하고 이렇게 이게 그건 뭐라고 해야지 중국 한국어로 옛날에 그 한국 재벌하고 정계하고 재벌이 같이 가는 걸 뭐라? 정경유착? 정경유착. 예, 중국 경제가 정경유착으로 돌아갔죠.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하는 지방 정부의 그림자 금융의 상당 부분이 이 기업의 그 부채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죠. 예. 지금 뭐 공언한 것으로는 뭐 60% 관세를 매기겠다.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네. 어떻습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나요? 뭐 대차익이 여전히 이게 2018년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때 25% 때렸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때 그걸 계속 유지했고 그리고 트럼프 오면 60, 뭐 더 100% 이러는데 중국은 이미 다 맘 준비 끝났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래요. 그 트럼프 4년 때렸고 바이든 4년 8년 때렸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흑자가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한 그 5천억 했는데 지금 한 2,800억, 900억 하거든요. 흑자가. 네. 흑자 많이 줄어들어. 근데 토탈로 봤을 때 중국 흑자가 더 커졌어요. 다른 나라까지 합치면. 1조 달러고. 예. 그러니까 미국 무역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직방으로 했는데 내내 관세를 60 때리겠다 그 25 때리니까 어떻게 갔냐면 베트남 통해 갖고 네. 뭐 인도네시아 통해 갖고 이래. 그러니까 아시안과의 무역이 확 늘어났고 1대1로 국가들이죠. 네. 1대1로 그 무역이 확 늘어났어요. 그게 걔네들 최종 종착지가 미국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그냥 내부에서 비용만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와서 트럼프가 60% 때든 100% 때든 2000% 때든 아무 상관없어요. 결과는. 그냥 이걸 더 가속화시키겠지. 지금 그래도 상당 부분이 이렇게라도 그래도 아직도 2,900, 800, 900 흑자 남으니까 그 정도로 갔는데 이게 더 이쪽으로 가겠지. 근데 중국 거 안 쓰면 세계가 안 돌아가요. 이건 어차피 중국과 미국의 교역인데 직접 가냐 돌아가냐 결국 기업들만 힘들게 된 건데 중국 기업들만 힘들게 된 건데 중국 기업들이 제3국을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3국이 FDI 그린 투자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아세안 투자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남미, 멕시코 이쪽 남미 있잖아요. 그쪽이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목숨 걸고 해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1조 달러씩이나 지금 무역 흑자가 발생이 되고 있으면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왜 안 좋다라는 말이 계속 나올까? 1조라는 게 중국 돈으로 하면 5조 위안이에요. 네. 5조 위안. 아, 그 환율이 단위가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서 예, 그런가? 예. 그러니까 5거든요. 환율이 이게 더 높게 말해도 6조예요. 6조. 6으로 말해도 6조밖에 안 돼요. 아까 그 지방 부채 100조 위안이잖아요. 아, 그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결국 지방 정부 문제 아까 31명의 대표 선수들이 있잖아요. 31개 지방 정부들을 뛰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아예 트럼프가 와가지고 더 세게 때려.
아예 그냥 막 뭐 2000% 때려 예를 들면 그러면 중국이 아예 목숨 걸고 내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수를 하는 건 근본적 해결 방법 결국 가게들이 잘 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경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그 20%가 80% 인구가 자산의 20%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게 소비주도를 못 가요. 그냥 할 수 없이 울며 계산 먹기로 80% 인구가 그래서 한 40 정도 가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부 압력이 내부 개혁을 촉진하게 되죠. 그게 오히려 장기로 봤을 때 중국한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막 죽겠대. 그 기업들만 좀 더 단계가 많아지는 거죠.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 그 지난번 작년이었나? 그때도 네. 그 내수 그러니까 두 가지 정책을 같이 네. 한다 해가지고 내수도 살리고 네. 수출도 살리고. 예. 근데 지금 어쨌건 내수 살리는 거는 실패했지만 예. 이 수출과 관련된 미국의 어떤 더 강력한 제재가 나왔을 때에는 예. 결국은 더 강력한 내수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중국의 어떤 미래를 정치 봤을 때. 체제까지도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그 외부 내기 샥으로, 역할. 예, 외부 샥으로 내부 개혁을 이뤄내야죠. 지금 결국 정치 개혁 문제 남은 거예요. 중국이 쉽게 말하면 이게 되게 깊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요. 하긴 요새 네. 정치와 경제를 떼어놓고 얘기할 맞아요. 수가 없으니까. 없어요. 예. 특히 중국은 더 그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예. 사실 홍콩이 좀 트리거가 돼서 예. 좀 어떤 위험한 어떤 예. 위기 상황이 예.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예. 왜냐하면 중국이야 뭐 환율 이게 태완 제도가 그렇긴 합니다만 홍콩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 태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외환의 어떤 문제점들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 홍콩에서 터져서 이것이 중국으로 전이되는 예.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백경제잖아요. 네. 1달러, 1 홍콩 달러로 하니까. 그래서 외환 위기 때 맞았잖아요. 소로스가 공격했잖아요. 중국 경제 그때 딱 보고 못 가는 경제라 판단한 거죠. 그때. 중국이 그때 경제가 못 가는 경제였어요. 두룽지가 구기앱을 그냥 그러니까 우리놓고 수술을 해버렸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그때 국제 투기 세력들은 그때 한번 호되게 당해서 공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3조 달러 외환 보액 중에 한 2조는 못 쓰는 돈이고 한 1조밖에 못 쓰는데 그게 상당 부분 홍콩을 생각해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1조 넘는 돈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은행하고 싸워야 되겠죠. 투기 세력들이. 그런 위기를 만들어내려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라 그럴까 이 예. 중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예. 막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국 경제를 왜 이해를 못하냐면 자꾸 그 다른 나라 한국 경제나 일본 경제, 미국 자본주의 경제와 똑같이 봐서 그래요. 거기는 사회주의. 예, 근데 그 사회주의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외환을 닫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처럼 외환이 열려 있으면 위기가 1000번이라도 왔을 거예요. 1000번. 뭐 이게요? 그 만약에 외환을 자유롭게 해버렸으면. 근데 돈을 못 바꾸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 홍콩이 그 위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예. 홍콩이 이제 약한 고리. 예. 그래서 결국 중앙은행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이기냐 지냐는 싸워봐야 알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삼성전자, 예.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HBM3 예. 뭐 이쪽에서 엔비디아하고 강력한 그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면서 예. 정말 잘 나가는데 예. 삼성전자는 정말 주가 측면에서는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의 매도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뭐 중국의 예.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예. 중국 산업이 많이 컸다. 예. 경쟁적으로 지금 성장해서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예. 하나의 그 이유가 되는데 예. 지금 중국의 그 반도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데이터를 봤는데 한국이 반도체 섹터에서 중국 수출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몇 년, 한 2, 3년 전보다 절반 넘게
지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절반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진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중국 경제 자체가 안 좋아서 수요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창신 메모리 같은 이런 메모리들이 기술적으로 급격하게 빨리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수율 차이만 나는 거지 기술 차이는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율이랑은 결국 단가 경쟁인데, 근데 그것도 지금 시간이 1, 2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간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래 섹터가 여러 가지잖아요. 메모리와 비메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국은 비메모리는 중국보다 더 못해요. 전 세계 비중에서 비메모리가 세계 시장에서 비메모리 섹터만 미국이 거의 절반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6.6%를 해요. 네. 비메모리 수출이. 근데 한국은 3.3%밖에 중국이 절반밖에 못해요. 비메모리. 그러니까 한국은 말이 반도체지 공급망이 굉장히 결여된 나라인데 그중에 메모리만 하는데, 또 하필이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가 따라오기 제일 쉽대요. 이거는 엉덩이를 붙일 수 있는 민족이 잘한다는 거예요. 앉아서. 이래 앉아서 기술적인 것보다 이래 앉아서 디테일하고 인내심이 있는 민족이면 그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거죠. 이런 특징이 있죠. 한국, 일본, 중국이. 그래서 중국도 잘할 수 있는 게 메모리 섹터인 거예요. 또 잘하고 시스템 메모리도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1, 2년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중국이 원래 못 만들다가 중국이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 물건이 원래 얼마나 비쌌던 간에 배추 가격이 된다란 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반도체가 배추 가격이 된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 우리가 자동차에서 쓰는 그 샷이 있어요. 그 우리 창문을 올리고 내리고 위에 칩이 들어가는데 그 센서가 들어가는데 그게 중국이 옛날에 못 만들었어요, 스스로. 그럴 때 그게 되게 비쌌는데 중국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가격이 100분의 1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뭘 손대면 그 가격이 100분의 1, 10분의 1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다른 나라는 뭐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중국은 규모의 경제잖아요. 내수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자본이 감히 풀 수가 있는 거죠. 때릴 수, 왜냐면 국내만 해도 엄청 크니까. 그러니까 이걸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내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만약에 메모리를 한국 수준으로 만든다 이러면 삼성이 뭐 이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은 지금도 이미 그 창시 메모리 가격이 삼성보다 질은 나쁘지만 지금 평균 한 17.6% 정도 싸대요. 네. 지금 이미. 근데 만약 수율까지 올라오고 기술이 더 성숙되고 이면은 앞으로 그게 50% 가격이 100% 떨어지면 삼성전자가 모든 비용을 커버하면서 결국 중국 시장에서 점점 현대자동차처럼 중국 시장을 좀 더 이루면 그 비용을 R&D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왜냐면 그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경쟁하면 R&D 비용을 계속 천문학적으로 써야 되는데 중국 시장에서 액세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투자 비용을. 그냥 과거에는 그게 액세스 됐잖아요. 거기서 돈 벌어온 거죠. 여기서 투입하고 벌어오고. 근데 만약에 중국 시장이 주로 중국 기업들이 단가 경쟁에서 별로 성능이 차이 없는데 엄청 싸. 그냥 쓰겠죠. 네. 그러면 그러면 그냥 그다음 뭘 해야지? 삼성전자한테 질문하는 거죠. 앞으로 뭘로 먹고 살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 뭘로 먹고 살아야 돼? 지금 그게 네. 시장이 네. 외국인들이 네.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계속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삼성전자를 응원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그 머리를 써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엔비디아가 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금광캐 때 삽을 제공한 사람 부자 된 것처럼. 근데 저것도 일정 기간 갔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다음 이후를 삼성전자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네.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이 AI 시대에 네. 맞는 칩 이쪽에 네. 고부가 가치 쪽에 집중해야 된다. 네. 말은 그렇게 쉬운데 네. 이게 지금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저는 그 주야기에는 그 큰 기업들이 그 안에 거버넌스 지배 구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더 커요, 사실. 그 중국 경제하고 똑같아요. 결국 정치 개혁 문제예요. 삼성전자는 기업 구조계 충분을 잘할 수 있는데 그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어느 만큼 칼을 갈고 안에 내부 계획을 하냐. 그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직에서의 문제 과감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 것으로 보시는군요. 하여튼 이렇게 또 중국 반도체가 성장하게 된 것은
미국의 이 규제, 예, 압박 예. 이것 때문에 더 죽자사자 매달려서 맞아요. 일어난 결과라는 이야기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어떤 건 압박이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나를 죽음으로 모는데 내가 주가 내일 안 하면 죽잖아요. 근데 보통 때는 그 위기를 못 느껴요. 아, 위기다 하지만 위기를 못 느껴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긴급성을 못 느끼다가 근데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서 한번 해본 거예요. 다 개방해놨잖아. 자동차 네. 산업이 다 외국차, 중국 가면 다 외국차거든요. 국산 차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 다 외국 차였어요. 그래서 사람 다 외국 차만 사고 국산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중국 기업이 그 칠이 있잖아요. 그런 사장들이 정말 고생했어요. 내가 아무리 자동차를 열심히 하고 잘 만들어도 내 건 죽어도 안 사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기회를 아예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유아 단계인데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죽어버려. 왜냐면 외사들이 통판 치니까 얘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외국에서 우리 자동차 안 줘. 이러니까 그냥 중국 사람들이 어저 외국 건 못 사네. 할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기회를 주는 거지. 그냥 어디 너 해봐. 그게 반도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중국 기업들 원래 기회가 삼성하고 SK가 중국에서 열심히 잘할 때는 중국 메모리 기업들은 아예 기회가 없었어요. 아무도 중국 메모리 기업 거 안 사줘. 이게 뭐 애국심? 전혀 동원이 안 돼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확실한 걸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이 탁 때리면서 중단되니까. 와 정신 차린 거지. 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제는 100을 가져오던 거 그래도 한 30은 중국 거 사놔야 되겠어. 그리고 얘네 좀 키워줘야 되겠어. 이런 게 엄청 기업들도 새겨버린 거지. 지금 그 뭐죠? 미국 정부 또 새로운 규제를 해서 뭐 TSMC도 그렇고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7나노 이하 그 네. 반도체는 뭐 수출을 하지 마라, 네. 공급하지 마라. 맞아요, 지금 뭐 그게. 지금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중국 그 기업들의 네. 그 혹은 그 반도체 시장에 어떤 타격이 될까요? 저는 사실 중국을 걱정하는 것보다 한국을 걱정해요. 결과론적으로는 한국이 더 걱정이에요. 왜냐면 그게 단기에는 수학이 되겠죠. 근데 아까 똑같은 거예요. 메모리가 그렇게 이겨냈듯이 이게 지금 화웨이가 거의 다 이제 해요. 그냥 수율 문제가 남았어요. 수율.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시간 문제다. 그게 10년의 문제냐, 뭐 5년의 문제냐, 20년의 문제의 차이지.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트럼프가 오히려 중국의 굵기를 반도체 굴기. 더 빨리 올게 했다. 반도체 굵기를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충격을 줘야 발전하잖아요. 그 그렇죠. 역할을 하고 그래서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발 중국 축구도 좀 때려라고 중국 축구를. 축구가 너무 못하니까. 네, 정신 좀 차리게 중국 축구를 좀 제재를 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걸 제재하면 어느 게 발전한다 뜻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가 살아날 길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혹시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인들 머리를 정말 크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트럼프를 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트럼프는 확실한 게 있어요. 센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를 막 욕하는 사람을 좋아해. 그래요? 아니 리얼이네. 어제 어쩐 얘기 그 1시간 넷플릭스에 1시간 40분짜리 트럼프 일가를 보여주는 히스토리 다큐멘터리 있으니 그걸 다 봤는데 확실해. 이 사람은 자기한테 대들고 욕하고 강하게 나온 사람. 그 푸틴은 그래 좋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수단을 써야 되겠죠. 트럼프와 당근과 책정을 동시에 써야 되는 게 기업인이기 때문에 구슬릴 때 또 구슬리고 네. 기에서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당당히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은데. 네, 더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장을 활용해야 되겠죠. 미국하고는 당당해져라. 두 번째는 다른 나라 중국처럼 다른 나라 시장을 활용 많이 해야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그다음 네. 차세대 시장을 인도를 많이들 보고 있던데. 인도는 인프라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야 되고 왜 그러냐면 어떻게 처음부터 다 준비된 다음에 가겠어요. 그렇지. 그럼 또 자리가 없지. 예,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근데 그 인도뿐만 아니라 아세안뿐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보다 한국이 좋아요. 조건이. 왜 그러냐면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견제하니까 모든 나라들에서 중국을 견제해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진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 중국의 산업이 들어오면은 예. 그 나라의 예. 산업 생태계가 그냥 확 망가져 예, 버리니까. 배추 가격이 다 떼버리니까 예. 이익을 못 남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데 한국 기업을 안 견제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인들이 한국 기업을 되게 부러워해요. 한국 기업이 가질 수 없는 중국 기업이 가질 수 없는 좋은 조건을 한국 기업이 갖고 있다니까요. 어디로 가도 다 웰컴이고 환영하잖아요. 그렇죠. 또 한류 문화, K컬처.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은 선천적으로 그게 이게 뭐 아무 잘못하는데 뭐게 해. 근데 한국 그게 없잖아요. 이거 엄청 활용해야죠. 네. 한국 K 문화를 활용 잘해야죠. 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이렇게 좀 AI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열풍은 앞으로도 계속 더 지속이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참 많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부의 이 창출 이것도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게 제가 뭐 여기서 광고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 더플로 책을 안 읽어서는데 보니까 그게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4기 독서 모임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표님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다 각자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 그렇죠. 기회라고. 그러면 가서 챗GPT 프롬프트 뭐 어떻게 쳐놓고 무슨 뭐 파이썬 프로그래머 이런 거 배우잖아요. 젊은 애들은. 근데 그거보다 더 다른 걸 배워야 돼.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 AI 시대 우리가 꼭 쟁취해야 되는 게 뭡니까? AI 시대랑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한마디로 인공지능 시대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로봇을 쓰는 거잖아요. 알고리즘 로봇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왜 로봇을 쓰죠? 사람보다 로봇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할 일을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왜냐면 로봇을 주로 AI 알고리즘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서 로봇을 만드는 일을 하냐고. 내가 왜 로봇이 와서 나한테 와 일을 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로봇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되는 걸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뭐가 있죠? 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나이가 뭐 100세 됐다고 가정하 100세인데 다리가 불편해 못 이겨. 그래서 로봇 그 가정 주부가 있어. 로봇 주부가 사람은 거의 비슷해. 우리 집에 하나 사놔서 한 2천만짜리 테슬라에서 한 거 2천만짜리. 얘가 다 내 말 다 알아듣고 이런데 얘가 나를 위해서 비서 역할, 그러니까 가정 주부 역할 해주려면 뭐 해야 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몇 시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게 필요한지. 이 로봇이 내 데이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나를 위해 일하잖아요. 근데 이 로봇이 나를 모르는데 내 아무리 5천만 1억짜리 로봇을 갖다 놔도 나한테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바꿔만 사서 중요한 게 아니고 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나를 데이터화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우리 기업들도 데이터화해야 되고 나도 데이터화해야 되고 국가도 데이터화해야 돼.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이런 생각 안 하고 정부부터 안 해요. 근데 중국은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중국은 참 먼지 빨리 가요. 중국은 이거 몇 년 전부터 정부가 하고 그래서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만들어놨어요. 중국은 지금 기업, 그러니까 가게, 기업, 정부 전체를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수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상당히 쌓이면 그게 다 정보가 되는 거고 데이터 없으면 돈이 되는 건데. 데이터 없으면 로봇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계속 학습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동작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걔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위해 뭘 할 수 있는데 로봇이 비싸고 싸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금과 비트코인이 지금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지난번 비트코인 상승기에는 오히려 금 가격은 좀 상승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도 상당히 오르고 비트코인은 뭐 지금 상당히 올랐죠. 야,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이제 오늘은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풀어야 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연준을 오면은 연준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세금도 때리고 연준을 없앨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꼭 연준이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건데 그거 연관돼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도 자유 경쟁의 시대에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걸 선호하겠어요? 전 세계 공동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기에 돈이 몰리겠지. 그게 뭐예요? 금. 근데 금은 보유 비용이 너무 들고 다니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ETF 어렵죠. 사면 금융기관에 돈 사는 건데 결국 안 좋고. 그래서 비트코인 난리 나는 거예요, 저게. 근데 진짜 그 말씀 네. 보니까 예. 일론 머스크가 그 도조 예. 부서장으로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보 맞아요. 효율화시키는. 예. 말씀하신 그 설마 거기 연준이 포함되진 않겠지. 그 지금 벌써 제가 그래서 전문 풀려고 전문 한번 쫙 만들려고 해요, 내용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내가 여기 몇 년 전에 몇 번 와가지고 그때 사놨으면 지금 며칠 전에 2명이 나한테 메시지 왔어. 나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실행했다고. 리얼. 그래서 내가 내 블로그나 이래 다 올려놨잖아요. 아, 전 재산을 올인했대, 내 강의 듣고. 2019년 그때. 비트코인에.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경제자유 실현했다고 감사해 그런 게 왔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많은 장소에서 했어요. 다음에 제가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백신이 왔으니까 그사 하는 정책 포함해서 이게 이제 이 내용 다 들어가거든요. 같이 해드릴게요. 근데 머스크가 지금 나오는 또 뉴스 보도들 보니까 너무 나댄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도 막 핵심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막 이게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지. 그 저는 권력 싸움에서 밀려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벤스하고 굉장히 견제가 돼. 부통령으로 있는 그 사람 견제할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 대통령을 노릴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나는 뭐 머스크가 지금 하는 행동 봐서는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국 법상이 출생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며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던데. 태생적으로 장관밖에 될 수 없다고. 아니 지금 그 트럼프가 헌법을 수정한다잖아요. 아, 그런 것까지도 연대될 수 있다. 네. 왜냐면 헌법을 지금 다 수정해서 임기도 없애고 뭐 임기도 없어요? 네. 원래 2번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임기도 없애고 지금 다 또 한다잖아요. 다음까지. 근데 어쨌든 두 조합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나는 일론 머스크 봐서는 저 사람은 30년, 50년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절대 여기 1, 2년 보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절대 머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그 펀딩한 거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고.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공화당 민주당에 펀딩한 데이터 나오잖아요. 네네. 와, 너무 웃겼어요. 다른 기업들은 거의 민주당에 올인했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100%를 여기다 올인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생각에 생각하는 게 많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것이다. 요 앞에 뭐 내가 뭐 단지 뭐 트럼프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단지 뭐 기업이 극대화하겠다. 나 그거는 아주 작은 생각이고 먼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 그 안에 이해 갈등이 되게 커질 것 같아요. 이 트럼프 안에 왜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거의 트럼프하고 같이 사물을 보잖아요. 네. 뭐 공동 대통령인 것처럼. 근데 나는 미국 체제를 보면 되게 웃기는 것 같아. 막 사위를 막 한국 같은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 우리 뭐서 예. 측근 인사, 예. 뭐 정실 인사에서 난리 난리 나잖아요. 나지. 예. 근데 지금 막 일론 머스크가 막 그 고급 비밀인 가서 막 젤렌스키하고 막 대통령 직접 통화하고 이런 거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이게 지금 큰일 날 일이지. 큰일 날 일이죠. 예. 근데 미국은 모든 게 가능하고 너무 그게 또 이게 공개적으로 해서 그런가? 뭐 하여튼 미국은 아니요. 모든 게 미국은 참 웃기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예. 지금 이 머스크 이야기하면서 나온 게 일단 어쨌든 측근을 예. 반중 인사들로 좀 채우고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기 때는 자기가 막 말을 내뱉어도 핵 장관들이 말을 안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막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인사들이 강한 됐을 때, 인사, 이 미중 갈등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계에는 미국이 이익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장기로 봤을 때는 손해는 미국밖에 안 봐요. 근데 중국은 단기에는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중국 공산당이 결심이거든요. 이 시대에서 이 운명 앞에서 가감하게 자기 이익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멀리 갈 수 있는 거고 못 내리면 외부와 내부가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근데 요 외부 놓고 말하면 결국은 모든 보호주의와 폐쇄는 그 나라가 불리한 거예요. 네. 저는 만약에 계속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고 강하게 가면은 저는 미국의 그 혁신에 계속 1등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앞으로 1등한다 보장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동안 중국 시장이 있고 거기 중국 인재들이
사실 노벨상 후보들이 중국 화교들 되게 많아요. 미국에 있는 다 미국 국적돼서 미국 사람으로 나와서 실제 중국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가장 큰 매력이 뭐예요? 가장 큰 매력이 왜 다 미국을 좋아하죠? 인재들이 다 개방이잖아요. 와가지고 개방이고 자유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네, 자유잖아요. 결국 미국 갔을 때는 우리가 드림을 실현할 수 있다라. 근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트럼프도 독일에서 부모가 독일에서 이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먼저 혼자가 뒤 혼자를 모으게 하는 거니까 결국 폐쇄거든요. 폐쇄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폐 놓고 보면 뭐 막 속이 시원할 수도 모르겠는데 사람이란 게 우리들은 똑같아요. 서로 오픈하고 토론할 때 둘 다 성장하는 거지. 우리들이 서로 말 안 하고 자기 안에만서 발전해요. 절대 발전 못하죠. 하긴 그 1930년 대공황 네. 이때도 이와 비슷한 맞아요. 일들이 있었다. 보건무역주의가 맞아요. 결국 다 횡행했을 망했잖아. 때 다 망했다 예, 세계가. 다 같이 망했잖아. 세계 경제도 망.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 어떻게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여튼 고래 싸움에 낀 새우 뭐지? 새우등 터진다. 새우등 터진다고. 네, 하여튼 우리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책들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 경제를 다뤄봤고요. 이게 바로 이웃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서로 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중국이 정말 많이 어려워졌을 때 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걱정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안유아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